와우 친구들, 지리는 찬이쌤이야. 오늘은 도시에 대해서 배워볼 나다, 지리는 찬이쌤. 오늘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지리 배워볼 거다. 안녕하세요, 찬이쌤입니다. 오늘 배워볼 요리는 지리는 요리 중에도 지리라는 게 있는데 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오프닝에 인사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인사법 좀 만드세요 그러는데 인사법을 뭐 하지? 하다가 선생님이 즐겨보는 유튜버 3명 걸 좀 따라해봤습니다.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닌데 유튜브를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인사를 하는 게 좋대요. 댓글로 뭐가 좋은지 추천 좀 해주세요. 맨날 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반가운가 봐요. 그죠? 아무튼 자, 오늘은 세계 인문환경과 인문경관, 오늘 드디어 도시를 들어갑니다. 이번 영상에서 도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도시에 대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화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도시화가 뭔데? 라는 걸 알기 위해선 먼저 도시가 뭔데?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도시가 뭔지를 알아야 도시화가 뭔지 이해가 잘 될 수 있겠죠. 도시가 뭔데? 야, 도시가 뭔데? 도시란 현대인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조금 설명이 부족해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거든요. 그럼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도시에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도시에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도시에 반대되는 말? 촌락입니다. 촌락. 여러분 촌락이란 말 드셔보셨어요가 아니라 아까 백종원 아저씨를 따라해가지고 들어보셨나요? 네. 촌락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골이죠, 시골. 정의를 내려보면 농업, 목축업, 수사업, 임업 등의 이런 걸로 생활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를 촌락이라고 하는데 배우신 기억나실 거예요. 농업, 목축업, 수산업, 임업 이것들 다 뭉뚱그려서 몇 차 산업이죠? 1차 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1차 산업이 주를 이루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는요. 우리 이제 산업 구조로 얘기할 수 있겠죠. 몇 차 산업? 2, 3차 산업이 발달한 곳을 도시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현대인의 중요한 생활 공간이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은 도시하고 촌락 두 가지로만 나뉩니다. 도시이면서 촌락인 곳은 없어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촌락은 1차 산업 위주인 곳, 도시는 2, 3차 산업이 중심인 곳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화를 이제 배울 거잖아요. 도시화는 뭔데? 얘들아, 화자가 뭐예요? 한자로 될 화자죠. 될화. 되다 이거야. 도시가 된다 이거야. 도시가 된다 이거야. 도시가 된대. 그럼 뭐가 도시가 되는 건데? 촌락이 도시가 되는 거겠네. 그럼 촌락의 도시가 느는 거겠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촌락의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는 현상. 이것도 도시화고, 그리고 도시 자체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현상도 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시하고 촌락 구분하실 수 있게 되셨고, 도시화가 이제 뭔지 아셨습니다. 도시화란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촌락이 도시가 되는 거, 촌락이 도시적 생활 양식으로 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 어떤 도시가 도시화가 얼만큼 됐어 라는 건 알기 위해서는 뭔가 지표가 필요하겠죠. 그 지표가 뭐냐? 도시화율이에요. 도시화율. 도시화율이 뭔데? 전체 그 나라의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몇 %야? 비중이 얼만큼 돼? 라는 것을 도시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얼만큼 도시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대충 알 수 있대요. 도시화율 이 비율이니까 공식으로 써보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를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한 것이 도시화율이라고 합니다. 도시화율. 여러분, 우리나라는 거의 90%가 넘어요. 90%가 넘는다는 얘기는 도시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90%는 도시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는 어디에 산다는 얘기예요? 촌락에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퀘스천. 방금 얘기했는데 도시화율을 알면 촌락에 사는 인구 비율을 알 수 있을까? Yes or no? 너는 대답만 해. 둘 중에 하나야. Yes or yes. 그래, yes입니다. yes. 이 노래 나온 지도 꽤 됐죠? 그죠? Yes or yes 막 이거. 저작권에 실려가진 않겠죠. 전혀 비슷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아무튼 도시화율을 알면 촌락에 사는 인구 비율도 알 수 있대. 예시를 들어볼까요? 어떤 A 국가의 도시화율이 77%였다라는 얘기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 계산했더니 77%가 나왔대요. 그럼 촌락에 사는 인구는 몇 %일까?
선생님이 생활 공간은 촌락하고 도시로밖에 나눌 수 없다 그랬죠? 100% 중에 77%는 도시에 산대. 그러면은 촌락 인구 비율은 몇 %일까요? 100 빼기 77 하면 되겠죠? 23%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촌락의 인구 비율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도시화율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화란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고 촌락이 도시로 바뀌면서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도시화라고 한대요. 그럼 도시화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봅시다.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냐? 이 도시화가 어느 정도냐,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도시화 정도가 도시화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자, 가로는 시간이고요. 세로는 도시화율입니다. 도시화율이 뭐라고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었어요. 자, 근데 그게 0%에서 100%가 되는데, 야, 0%란 얘기는 뭐야? 전체 인구 중에 도시 인구 계산할 때 0%가 나왔대. 그 말은 100% 촌락에 살고 있다는 얘기겠죠. 도시화율이 100%가 나왔어. 그 말은 뭐야? 그 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도시에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도시화율이 100%일 수 있을까? 그런 나라는 사실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없고요. 모든 나라는 처음에 나라가 생겼어. 그럼 몇 차 산업부터 시작합니까? 보통 몇 차 산업부터 막 시작을 해요. 1차 산업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1차 산업. 왜? 농사부터 시작해야지. 아니, 고구려 백제 신라 처음 생기자마자 3차 산업 했나? 1차 산업 했다면 1차 산업. 1차 산업을 하다 보니까 1차 산업을 주로 한 데가 어디라고요? 촌락이라고. 촌락의 비율이 높으니까 도시화율은 처음에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낮은 단계를 초기 단계라고 한다. 초기 단계.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 2, 3차 산업을 주로 합니다. 2, 3차 산업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도시래. 아,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다 몰려가는 거야. 우리 이걸 뭐라 그러지? 이촌향도라 그랬어요.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촌락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시로 간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도시로 확 몰리니까 확 도시화율이 증가하는 거야. 이거를 가속화 단계라고 한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다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 이제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사는 단계가 돼버린 거야. 도시화율이 거의 7, 80%를 넘은 단계가 갑자기 종이 치네. 이 텐션을 잠깐 낮추라는 딱 타이밍이겠죠, 그죠? 아무튼 7, 80% 이상 돼가지고 거의 대부분 도시에 사는 단계가 되었대. 그걸 종착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요 그래프예요, 요 그래프. 이걸 도시화 곡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도시화 정도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에 따라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눈대요. 각각의 특징 다시 볼까요? 초기 단계는요, 1차 산업 중심의 농업사예요. 왜? 도시화율이 낮아. 도시화율이 낮다는 얘기는 도시에 사는 인구가 적다는 얘기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 산다는 얘기야? 촌락에 산다는 얘기야. 촌락에 산다는 얘기는 1차 산업의 중심이라니까 농업사회에 있는 국가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겠구나. 여기였어요. 도시화율이 낮은 단계. 자, 그러다가 산업화가 됩니다. 산업화가 되고 2, 3차 산업이 중심을 이뤄요. 2, 3차 산업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도시라고요.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요. 도시로 막 몰려요. 그거를 이촌향도라고 합니다. 이촌향도 현상이 막 하니까 도시 인구가 팍 증가하는 단계, 그거를 가속화 단계라고 합니다. 가속화 단계. 자, 근데 우리나라도 겪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산업화한다고 지금 어디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죠? 서울하고 이 남동 이면 공업지역, 부산 지역을 대규모로 이 거점 축으로 해가지고 여기만 이렇게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막 발전을 하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막 몰렸어요. 서울로 막 몰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서울에 집이 없어. 이 사람들을 감당할 집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자꾸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아파트를 자꾸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많은 이유는 갑자기 사람들이 서울로 몰리면서 땅은 부족한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같은 땅을 높이 세우면은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아파트를 많이 지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각종 도시 문제, 집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오다 보니까 환경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리니까요. 병원 이런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아파요.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겠죠. 도시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가속화 단계에서. 그게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갑자기 도시화율이 팍 증가하는 단계. 이촌향도 현상으로 팍 증가하는 단계. 그러다가 도시화율이 한 7, 80% 거의 되면은 이 나라의 국가와 국민의 대부분은 도시에 살아 하는 종착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종착 단계는 도시화율 증가가 둔화돼. 여기 그래프를 보세요. 증가율이 아주 둔화돼.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도시에 사니까 도시화율이 늘기가 어렵죠. 그래. 그리고 교외화와 대도시권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말이 또 나왔네요. 교회화가 뭐지? 요거를 또 텍스트를 정리하고 가야겠죠. 또 종착 단계에서 일어나는 교회화가 뭔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는 영어와 융합 수업입니다. 융합 수업. 혀가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닌데 발음이 사실 잘 안 돼요. 그죠? 사실 잘 안 돼요. 사실 잘 안 돼요. 네. 자, 도시가 영어로 뭐죠? city라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대답할 텐데 city 말고 같은 뜻의 도시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면 얼반입니다. 얼반. U-R-B-A-N. 얼반. 여기 쓸게요. 선생님도 나름 영어를 좀 했답니다. 뭘 좀 합니까? 그죠? 선생님, 아니에요. 얼반인데, 자, 이게 도시란 뜻이죠. 자, 근데 이거를 뭐뭐화하다. 우리나라처럼 도시화, 이렇게 화자, 될 화자를 그 전미사라 그러죠. 뒤에 붙이는. 전미사를 붙여서 이거를 동사를 만들 겁니다. 도시화하다라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영어에서는 IZE를 붙이면 되죠. 그럼 얼바니자이즈 그러면 이제 도시화가 되는 거죠. 동사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명사로 만들어야 되니까 명사로 만들려면 여기를 이제 에이션을 붙이면 되죠. 에이션.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얼바니제이션 이렇게 하면 도시화가 되는 거죠. 도시화. 여러분이 배우신 방금까지 배우신 도시화입니다.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 도시화입니다. 자, 도시로 막 사람들이 몰립니다.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로 살짝 그림 좀 그리고 갈게요. 자, 이 동그라미가 도시예요. 우리 친구들이 막 밖에서 이게 우리 3학년 친구들은 해맑아요. 수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원래 이렇게 해맑게 웃습니다. 지금 웃음소리 다 들어가고 있겠죠? 원래 고3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고2니까 이거 거의 대부분 고2 사람들이 듣고 있을 텐데 나중에 고3 되면 진지하게 공부만 하겠지? 하죠? 네, 고3 되면 배드민턴이 그렇게 재밌고요. 고3 되면 축구가 그렇게 재밌고요. 고3 되면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재밌고요. 저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웃으면서 막 하고 그래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고3 수업이 제일 시끄러워. 물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저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해요. 고3인데 스트레스 안 받고. 다시 동그란 게 도시입니다. 도시. 자, 도시로 사람들이 막 와요. 이렇게 오는 걸 도시화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서울이라고 생각해보자. 우리 서울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다. 자, 서울이에요. 자, 서울로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걸 도시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막 몰리고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죠? 집이 부족해요. 의료시설 부족해요. 환경 문제 발생해요. 자꾸 이런 문제들 발생해요. 그러니까 서울 정부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웠죠? 야, 이 서울 좁아 터져서 안 되겠어. 이 서울을 확장해야겠어. 이 서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좀 분담시켜야겠어. 서울의 주거 기능, 서울의 거주 기능을 바깥으로 빼내야겠어. 그래서 신도시라는 걸 만들죠.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분당, 안양, 산본, 그다음에 저기 일산, 판교 이렇게 들어보셨죠? 이런 신도시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밖으로 나가. 밖으로 나가네. 이거를 얼바니제이션 앞에 접두사를 붙인 거죠. 서브가 뭡니까? 서브가 뭐죠? 접두사 서브? 아래로 한 뜻이 아래로. 그래서 왜 그거죠? 서브스크라이브가 뭐야? 구독하다잖아. 서브스크라이브가 뭔데? 쓰다. 서브스크라이브. 그 잡지 서명 구독하다 할 때 서명을 맨 밑에 하니까. 그래서 구독하다. 쉽게 하면 서브웨이 길인데 밑에 있는 길 서브웨이 지하철이잖아요. 밑에 주변에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교회화. 얼바니제이션의 서브가 얼바니제이션 주변으로 퍼지더라 이거. 그거를 교외화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기능들이 밖으로 나갔죠. 과천으로는 정부청사가 나갔고요. 신도시들로 주거 기능들이 나갔고요. 군사 기능은 막 의정부 쪽으로 나갔고요. 막 이런 거. 교외화 일어났네. 자, 이렇게 주변으로 기능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져나갔는데도 여러분 우리 쉽게 말하면 수도권의 문제가 뭡니까? 교통체증 너무 심하죠. 환경 문제, 미세먼지 너무 심하죠. 그리고 이 도시의 갑갑함, 출퇴근만 막 한두 시간 막 걸리고 그런 거에다 너무 회의감, 자연이 없어. 공기 탁해. 나는 이제 이 도시 생활에 노이로제 걸리겠어. 도시 싫어! 하고 도시 아예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요. 도시를 바깥으로 나가는데 도시 밖으로 나가는 게 뭔데? 도시가 아닌 곳. 다시 촌락으로 가는 거야. 귀농하는 거야. 그걸 역도시화. 앞에 디스가 뭐야? 반대라는 뜻이야. 디스얼바니제이션. 역도시화가 일어나요. 역도시화가 일어나기도 해. 그런데 농촌으로 나가니까 야, 농촌도 이거 살기 쉽지 않거든.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 사 먹는 게 이렇게 좋을 줄이야. 야, 이거 거름 냄새 맡는 것보다 차라리 매연 냄새가 낫겠어. 야, 여기 오니까 여기는 의료시설이 너무 부족해. 여기 오니까 난 쉑쉑버거 먹고 싶은데 롯데리아밖에 없어.
롯데리아를 절대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다시 도시로 가고 싶어. 다시 도시로 갈 거야. 다시 도시로 들어가. Re-urbanization, replay, 다시 재생하는 거잖아. 재도시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네, 요게 도시화의 그 용어들인데요. 아까 교회화 나와서 조금 서브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교회화, 그 역도시화, 재도시화. 개념 알면은 아마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서울을 가지고 예시로 하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용어 정리됐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자, 도시화 과정은 초기, 가속화, 그리고 종착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리는 where, 어디서 무슨 단계가 나타나를 궁금해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선진국은 도시화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선진국은 어떻게 일어났을까? 보니까 선진국도 처음에는 유럽, 미국 전부 다 몇 차 산업부터 했습니까? 1차 산업부터 했죠. 1차 산업부터 농사부터 짓고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되는데 여기서 일어난 산업화가 뭐야?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여기는 산업혁명이 1800년대 빵 터지고 나서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천천히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역사가 깊은 거죠. 1800년대부터 지금 거의 2020년까지 이 점진적인 단계를 거치면서 도시화가 어느 단계에 지금 이르렀냐?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 종착 단계에 이르렀다. 거의 대부분이 종착 단계에 있다는 얘기는 거의 이 국가의 대부분은 도시에 산다라는 얘기죠. 촌락이 거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도시화가 이제 더 이상 높아지는 그 비율 그런 거는 둔화돼 있어. 그러니까 좀 교회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혹은 뭐 역도시화나 재도시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진국은 이렇대. 그럼 이제 비교해줘. 개발도상국은 언제부터 뭐야 이거 왜 선생님이 안 가렸지? 괜찮아. 바로 보이면 괜찮지. 선진국은 산업혁명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개발도상국은 언제부터? 제2차 세계대전부터 산업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유럽이랑 이런 선진국들은 1800년대부터 차근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얘네는 2차 세계대전 끝난 거 1950년대란 말이야.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95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 빵 해야지. 그런데 목표가 어디야? 목표는 유럽 아니야, 유럽. 우리도 유럽처럼 잘 살고 싶어. 유럽처럼 될 거야. 빠르게 도시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급속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현재 가속화 단계에 있더라. 근데 선생님이 가속화 단계, 우리나라도 겪었다 그랬죠? 갑자기 산업화가 이루어지니까 도시가 완성되기 전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오면은 주택도 부족해, 기반시설, 도로, 뭐 의료시설, 학교 이런 거 부족해, 환경오염 이런 거 발생해. 그러니까 도시 문제가 자꾸 발생하더라. 개발도상국은 이런 게 요즘 이런 문제를 겪고 있더라. 도시화 과정이 이렇기 때문에. 되셨죠? 가속화 단계가 이제야 빨갛게 칠해졌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도시화 과정과 관련된 도시화율의 변화 그래프를 준비했습니다. 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사는 대륙 어디였습니까? 우리 인구할 때 하셨죠? 유인이 많은 곳이 선진국이었죠. 유인. 그래서 인구 이주, 그 사회적 증감도 플러스인 대륙이 있었고 마이너스인 대륙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무튼 잘 사는 대륙 어디였어요?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이런 데는 원래부터 도시화율이 높았어. 왜? 얘네는 선진국이라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차근 도시화율이 이미 높았거든. 1950년대에도 이미 높았거든. 그래서 지금도 올라가는 증가폭이 그렇게 높지 않아. 어디? 앵글로와 유럽과 오세아니아는. 자,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를 볼까요? 아시아하고 아프리카는 1950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도시화율 올라갈 거야. 그래서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더라. 되셨죠? 자, 이제 라틴 아메리카를 좀 볼게요.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는 개발도상국이 많은 대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시화율을 보세요. 어머나. 이게 라틴 아메리카냐? 2위야. 진짜 빠르게 성장했네. 개발도상국인데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가. 그럼 무슨 문제가 많을까요? 도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에는 빈민촌이 엄청 많아요. 빈민촌도 엄청 많고, 이 도시 문제가 너무 살벌하다 보니까 일자리도 부족하고,
주거 환경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막 남미가 치안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남미는 막 지나가다가 내가 이어폰 끼고 아이폰으로 이렇게 이어폰 끼고 이렇게 막 가고 있으면 그냥 이어폰이 이렇게 차갑니다. 이렇게. 그 정도로 도시화율이 급속하게 증가하다 보니 갑자기 도시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더라. 되셨죠? 자, 이 표를 선생님이 또 준비한 이유가 있겠죠. 문제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우리 이거 아예 지금 외워버리자고. 도시화율 순서 외워버리자고. 외워보자. 선생님 같이 해볼게요. 자, 도시화율이라는 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의 비율이에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 비율.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2, 3차 산업이 발달했다는 얘기야. 즉, 선진국이란 얘기야. 그럼 도시화율이 높은 대륙은 어딜까요? 선진국이 높아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 선진국은 앵글로, 유럽, 오세아니아가 있는데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 자, 여기서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가 아니라 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앵글로 아메리카는 통계에 미국하고 캐나다밖에 안 잡힌다. 그러니까 평균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1이다. 앵글로 아메리카가 1이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앵글로 아메리카 1이다. 아, 글씨가 너무 안 이쁘다. 자, 글씨가 너무 안 이쁘니까 자막으로 하면 돼요. 자막으로 띄우면 돼요. 자, 앵글로 아메리카가 1이다. 그럼 2위 어디냐? 2위는 유럽이다. 여러분, 오세아니아는 뉴질랜드하고 호주 말고 아는 나라 있어요? 오세아니아에? 없죠. 호주하고 뉴질랜드 정도야. 근데 거기가 유럽보다 잘 사나? 그 정도 아니거든. 그래서 유럽이 2위고 호주가 3위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왜 유럽이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낮아요? 아, 유럽은 여러분 잘 사는 유럽도 있어.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이런 데만 있으면 당연히 앵글로 아메리카보다 높았을 거야. 그러나 못 사는 유럽도 있거든. 동부 유럽, 루마니아, 불가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이 아예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국 이런 데에 비해서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평균 내니까 유럽은 2위다. 자,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있는 대륙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있다. 자,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4위, 아시아가 5위. 그리고 아프리카가 6위. 아프리카가 가장 밑에 있는 건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순위가 우리가 외워야 할 정상적인 순위여야 했는데 어디? 4위 라틴 아메리카가 미친 듯한 도시화율 성장을 보이면서 몇 위로 갔다? 2위로 팍 치고 올라갔다. 오늘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요거 꼭 기억합시다. 도시화율 순서 꼭 기억해주세요. 네. 앵글로 1위, 라틴 2위, 유럽 3위, 오세아니아 4위, 아시아 5위, 아프리카 6위. 꼭 정해주세요. 이 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예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해 놓자고요. 되셨죠? 다음 사진도 좀 봅시다. 자, 요거는 세계 도시 규모별 도시수 변화인데요. 1950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는요, 100만에서 500만 되는 도시가 70개 정도,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은 2개, 500만에서 1000만 정도는 다 5개. 그러니까 도시수가 좀 대규모의 도시라고 불릴 만한 게 다 더해봐야 한 77개밖에 없었네요. 그러나 2015년 돼서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네요. 그러니까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전 세계 평균을 보면 급격하게 오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죠. 네,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거 볼게요. 자, 요거는 도시 인구의 변화입니다. 도시 인구가 얼만큼 늘었습니까? 라는 건데요. 자, 1955년과 2015년, 50년 전 자료를 비교하고 있네요. 보니까 진짜 도시 인구 증가폭이 팍팍팍 늘었구나. 그리고 역시 항상 인구 1위는 항상 어디다? 아시아다. 여러분, 아시아,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역시 중국, 인도. 너희만 있다면 통계에서 1위는 어렵지 않아. 아시아. 그쵸? 네. 도시 인구가 이렇게 변화를 했더라. 라고 요거 표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세계도시입니다. 세계도시가 뭔데? 세계도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봅시다. 자, 세계화가 됐습니다. 우리 일단은 세계화 배웠죠. 세계가 하나로 되면서. 왜? 교통통신의 발달, 정보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됐습니다. 세계화가 되니까 WTO 국제무역기구가 나오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고요. 그러다 보니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관 이런 것들이 특정 도시로 몰리더라 이거예요. 아니, 특정 도시로 몰린대. 그러면서 마치 영향력을 전 세계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전 세계적으로 발휘하는 도시들이 생기더래요. 걔네가 뭐야? 세계 도시더라. 그런 거를 세계도시라고 하더라. 네. 그럼 세계도시가 정확한 개념, 세계화 시대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적인 중심 역할을 하는 대도시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통통신의 핵심적인 결정, 그리고 세계 자본이 집적되고 축적되는 장소를 세계도시라고 한다.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 21세기에 살고 계시죠? 세계에 있는 모든 도시는 세계도시입니다. 여러분 서울 세계도시인가요? 서울 세계도시예요. 부산 세계도시인가요? 네, 부산 세계도시예요. 대구 세계도시인가요? 네, 대구 세계도시예요. 저기 제주도 세계도시인가요? 네, 세계도시예요. 다 세계도시예요. 다 세계도시예요. 다 세계도시죠. 세계적으로 영향력 끼치고 있죠. 그죠? 대구에서도 국제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제주에도 세계적인 관광지죠. 그죠? 다 세계도시예요. 다 세계도시야. 자, 세계도시의 특징을 볼게요. 자, 세계도시에는요, 특정 기능들이 모이는데 어떤 게 모이냐? 다국적 기업의 본사들이 모이더라 이거예요. 세계도시에는 다국적 기업 본사들이 모이더라 이거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서비스업이 발달하는데 우리 서비스업 두 종류 배우셨거든요. 하나는 생산자 서비스업, 하나는 소비자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은 생산자를 위한 서비스업. 그래서 금융, 보험, 부동산, 광고, 회계, 법률 이런 거였고, 소비자 서비스업은 우리를 위한 거, 요식업, 숙박업, 관광 뭐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 자, 근데 세계도시에는 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특히 생산자 서비스업이 좀 발달하더라. 고도의 정보통신 네트워크와 최신의 교통체계, 공항 같은 것도 있고, 뭐 지하철 많이 막 뚫려 있고, 좋은 교통체계가 발달했더라. 그리고 국제기구의 본부까지 있더라. 그리고 전 세계적 영향을 가진 문화산업도 있더라. 오페라 하우스면 어디입니까? 시드니죠, 시드니. 와, 그 오페라 하우스 전 세계인들이 다 알아요. 전 세계에서 오페라면 오페라 하우스 거기지. 그다음 뮤지컬 하면 어디입니까? 뉴욕의 브로드웨이지. 막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산업까지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이 세계도시 문제가 좀 발생하더라 이거야. 세계도시가 이렇게 생긴 건 좋은데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뭔 문제냐? 세계도시 안에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여러분, 세계도시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한다고 그랬죠. 금융, 보험, 법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거 말고도 이제 음식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 간 소득 격차가 갑자기 너무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사는 주거 환경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주거지, 거주지 분리현상, 주거 양극화가 나타나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 뉴욕의 슬럼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슬럼. 갱단이라 그러죠, 갱단. 아니, 그 뉴욕, 세계적인 그 세계도시에 갱단이 살고 있대. 네. 유럽을 한번 놀러 가시면요. 유럽에 가면요. 집시를 조심하라 그래요, 집시. 집시는 아니고요, 집시. 선생님들 집시한테 핸드폰을 털린 적이 있어요. 와, 진짜 그때 선생님이 갤럭시 S1 쓸 때인데, 지금 S20인가요? S1 쓸 때인데, 와, 그때 선생님 주머니를 털어갔다니까? 걔네들 왜 터는 거야? 그게 파리였어요, 선생님, 파리에서 털렸는데, 그 파리 하면은 막 우리 생각에는 엄청 막 에펠탑, 문화의 도시, 패션의 중심 막 이러지만, 그거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이지만 그거 아닌 사람들은 저소득층이거든. 그런 사람들은 관광객에 대해서 소매치기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주지 불현상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야. 또 세계 도시끼리도 차이가 나더라 이거야. 자, 모든 도시는 세계 도시라고 그랬죠. 선진국에 있는 세계 도시하고 개도국에 있는 세계 도시하고 불균형이 좀 심하다 이거야. 자, 뭘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시를 들어볼게요. 선진국에 있는 세계 도시 가장 대표적인 거 뉴욕 들어볼게요. 그다음 개도국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 여러분 우리의 그 관광지 베트남의 하노이 해볼게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시죠? 둘 다 영향력을 끼치는 도시예요, 세계 도시. 그러나 뉴욕하고 하노이하고 완전히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계적인 대기업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대기업의 사장이에요. 자, 본사, 회사를 지을 거야. 회사를 지을 건데 어디에 지을 거예요? 회사 어디에 지을 거예요? 본사를 어디 지을까요? 연구소나 본사 이런 거 어디 짓고 싶어요? 뉴욕에 짓고 싶지 않겠어요? 자, 근데 공장은 어디 지을 거예요? 공장은 하노이에 짓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특정 기능이 몰리는 양상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격차가 점점 심해지더라 이거야. 그래서 양극화가 선진국하고 개도국하고 차이가 나타나더라. 불균형이 심해지더라. 세계적인 불균형이 나타나더라.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세계의 주요 세계도시가 뭐가 있는지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높은 세계도시 몇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맨하튼에서 대규모 금융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 UN 본부가 여기 있고요.
유엔 본부도 여기 있고요. 여기서 뮤지컬, 브로드웨이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도 여기 있고. 어딘지 아시겠죠? 뉴욕입니다, 뉴욕. 네, 뉴욕. 세계 제1의 도시죠. 제1의 도시. 그 다음, 패션, 예술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파리입니다. 파리. 네, 이런 데가 있고요. 또, 금융 중심지, 더 시티를 중심으로 엄청난 다국적 기업의 본사와 진짜 금융의 최고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어디입니까? 런던입니다. 런던. 네, 그리고 주요 무역업체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지역 내 분업체계. 세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1위. 3천만 명 가까이 살고 있죠. 3천만 명. 우리 서울이 900만 명, 옛날엔 1000만 년 다 떨어졌는데 3천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그래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네, 일본의 도쿄입니다. 일본이 아니라 도쿄죠, 도쿄. 네, 주요 세계 도시 4개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계 도시에 대해서. 자, 전 세계에 있는 도시들은 다 세계 도시예요. 자, 그런데 이 세계 도시가 특정 기능이 몰리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양극화가 발생한다 그랬죠. 양극화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하는 역할이 완전 달라. 뉴욕이 하는 역할하고 하노이가 하는 역할하고 완전 달라. 그러다 보니까 얘네도 서로 상호작용할 거 아니에요? 뉴욕하고 하노이하고도 상호작용하다 보니까 뭔가 일정한 체계가 생기더라. 그 체계를 세계도시 체계라고 한다. 세계도시 체계라고 한다. 규모, 기능, 영향력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역할들이 다르다 보니까 계층이 형성되더라. 뉴욕이 하는 역할은 뭔데? 세계적인 금융의 중심,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 세계적인 유엔 본부, 그다음에 뮤지컬, 문화의 중심, 이런 건데 하노이가 하는 역할은 뭔데? 하노이 세계적인 관광 산업의 중심, 세계적인 개발도상국이니까 다양한 공장들이 입지하는 곳,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다르잖아. 계층이 형성되더라. 그래서 체계를 구분할 때 국제 금융 영향력,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본사 얘들아. 애플 본사, 삼성 본사, 이런 거 어디다 세우고 싶어요? 대도시, 좋은 도시에 세우고 싶지 않겠어? 그 다음에 생산자 서비스업이 얼만큼 집중되어 있는지, 국제기구 본부는 얼만큼 있는지, 국제 항공 승객수는 얼만큼인지,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인구 규모는 어떤데, 교통통신 연결은 어떤데, 이런 걸 가지고 급을 나눴더라. 이거 쭉. 그래서 그거를 세계도시 체계라고 한다. 세계도시 체계라고 한다. 자, 선생님이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표로 준비했습니다. 최상위 세계도시, 그러니까 세계도시의 급이 있다 그랬죠? 그럼 최상위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장 밑에 하위가 있을 겁니다. 최상위와 하위가 있겠죠. 근데 중간은요? 중간도 있겠지. 근데 이걸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상위 세계도시,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딱 그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4가지도 아니야. 우리 딱 3개만 기억하자. 무조건. 최상위 세계도시는 무조건 3개예요, 여러분. 3개. 무조건 3개. 어디? 아시아의 도쿄. 유럽의 런던. 그리고 아메리카의 뉴욕. 무조건 이거. 도쿄, 뉴욕, 런던. 3개입니다, 3개. 최상위 세계도시 무조건 3개예요. 무조건 3개. 3개입니다, 3개. 파리는 가끔 어떤 지표에서는 순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막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런던이 위였어. 그러다 보니까 대륙별로 하나씩 뽑아야 되니까 도쿄, 뉴욕, 런던. 요 3개만 최상위 세계도시다 라고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하위 세계도시는 그냥 여러분이 아는 모든 도시 다예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태국의 방콕, 인도네시아의 여러분 아시는 발리, 이런 데. 다 하위 세계도시예요. 그런 세계도시들. 급 차이가 나죠. 도쿄, 뉴욕, 런던하고 발리, 리우데자네이루. 갑자기 뭔가 느낌 차이가 확 오시죠? 자, 그럼 최상위 세계도시하고 하위 세계도시하고 비교해볼게. 다국적 기업의 본사, 국제기구 본부, 생산자 서비스업, 통신량, 국제항공 승객수 어디가 더 많을까? 당연히 최상위 세계도시가 훨씬 많겠죠. 그 다음 동일 계층, 나와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있는 도시는 어디가 더 많을까? 자, 최상위 세계도시 몇 개밖에 없다고요? 도쿄, 뉴욕, 런던 3개야, 3개. 근데 하위 세계도시는 방콕하고 비슷한 위치를 가지는 거, 하노이도 있을 수 있고, 미얀마의 도시들, 캄보디아의 도시들, 인도의 도시들, 되게 세계적인 관광지들, 비슷한 것도 엄청 많은데 동일 계층 도시 수는 어디가 더 많아? 하위 세계도시가 더 많구나. 얘는 적고 얘는 많구나. 또 동일 계층, 같은 지위를 갖는 도시끼리의 거리. 도쿄, 뉴욕, 런던 얘들아 대륙을 건너뛰어야 돼. 도쿄, 뉴욕, 런던 대륙을 건너뛰어야 돼. 그러다가 부산하고 대구는 바로 옆이야. 그죠? 거리는 누가 더 가까워? 여기 하위 세계도시가 더 가깝네.
됐었죠? 이거 어떻게 비교하면 되냐? 아주 꿀팁이야, 아주 꿀팁. 여러분, 이런 문제 나왔다. 이제 어떻게 비교하냐? 예시를, 비유를 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최상위 세계 도시는, 이것도 자막으로 넣을게요. 최상위 세계 도시는 백화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백화점. 하위 세계 도시는요, 편의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백화점하고 편의점하고 비교해 볼게요. 백화점하고 편의점 안에 있는 다국적 기업의 숫자. 아니, 여러분, 백화점은 샤넬, 누이빈똥, 에르메스, 구응, 이런 거 다 들어오는데, 여기 우리 편의점에 들어오는 거 뭐니? 롯데 아이스크림, 빙그레 아이스크림, 오리온, 그런 거잖아. 차이가 확 크죠? 국제기구 본부, 만약에 너희들이 세우려면 백화점에 세울래, 편의점에 세울래? 백화점에 세워야겠죠. 생산자 서비스업, 금융, 보험, 법률, 이런 거였어요. 어디가 더 많을까? 백화점과 편의점. 백화점이 훨씬 많겠죠. 승객수, 손님 수라고 생각해보자. 하루에 백화점에 방문하는 숫자하고 하루에 편의점에 방문하는 숫자하고 백화점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죠? 자, 동일 계층 숫자. 백화점의 숫자하고 편의점의 숫자하고 어디가 더 많습니까? 편의점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 네. 동일 계층 간 거리. 그러니까 백화점과 백화점 사이의 거리, 그리고 편의점과 편의점 사이의 거리. GS 편의점 갔다가 바로 옆에 CU 편의점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롯데백화점 갔다가 바로 옆에 신세계백화점 가려면 지하철로 최소한 몇 정거장을 가야 돼요. 아니면 어떤 도시끼리 이동을 해야 되고. 그렇죠. 거리는 훨씬 여기가 멀고. 백화점과 편의점으로 비교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네요. 되셨죠? 자, 그래서 요 세계도시 체계를 지도에다가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최상위가 3개 있다 그랬죠? 뉴욕, 도쿄, 런던. 이 3개가 중심이 되고 이 중심들은 주변에 있는 하위 세계도시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도시 체계. 뉴욕은 주변에 있는 도시들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네요. 휴스턴, 토론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도쿄도 주변에 오사카, 서울, 홍콩 이런 데랑 상호작용하고 있고 런던은 베를린,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이런 데랑은 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겠죠. 이런 게 세계도시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시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도시 파트에 대한 내용 선생님이 형성평가로 출제할 테니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해설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질문 있으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